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2년 6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처참한 어떤 마감을 했네요. 오늘은 정말 좀 심하죠. 한국 시장의 낙폭도 낙폭이지만 사실 아시아 증시는 오히려 이제 올랐거나 빠지지 않은 흐름, 그리고 미국 증시도 보합, 그리고 어제 미국 마감이 이제 보합이었죠. 그리고 장중 선물도 지금 이제 6시 한 12분 정도 돼 있는데요. 나사 선물도 플러스.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실 그런 어떤 날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민해보면서 이거는 미국이 오르든 아시아 증시가 오르든 이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 지금은 반대매매 장세구나. 이걸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지배하는 시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2019년도 8월달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전인데요. 그때 하고 상황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때를 좀 복기를 해드리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상황으로 이제 끝이 될 건지를 한번 이야기 드리는 시간 될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오전 파월 의장 청문회 소식 들으셨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죠. 결국 이제 이번에도 좀 뒷북치는 얘기를 좀 하게 된 것 같은데, 좀 제가 썸네일 유튜브니까 이렇게 좀 달았고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파월 의장의 이제 청문회 소식부터 한번 뉴스 기사를 통해서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 존재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했고요. 연착륙, 우리 천천히 착륙하는 거, 그러니까 급격하게 경착하는 거 말고 매우 도전적인 일이 될 것이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침체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거의 하는 뉘앙스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침체를 기정사실하면서 가야 되는 어떤 흐름을 좀 인식하게 된 것 같고,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이 뭐겠습니까? 물가 안정입니다. 사실 물가 안정. 한국은행 본사 이제 본사 건물 앞에 가면 커다랗게 써있는 문구가 물가 안정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은행의 이제 최대 역할이 이제 그 부분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사실. 따진다면. 그래서 이제 미국 상원 은행이 출석해서 물가 상승률 2%대 낮추는데 최우선 초점을 맞추겠다. 최대한 금리 인상하겠다, 이거죠, 그냥. 그래서 계속 뒷북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면 중앙은행답게 경제 상황을 선행적으로 예측해가지고 선행적인 조치들을 좀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뒷북을 치는 어떤 액션들을 좀 가하고 있고, 좀 타이밍이 좀 늦는 어떤 액션인데, 이게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미국의 중앙은행이 공기업도 아니고 공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이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게 일부러 이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한 어떤 액션들을 취하는 것 같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22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그것은 확실히 가능성 있다고, 금지적 간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경기 침체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으며 경기 침체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연착륙은 매우 도전적인 어렵다는 거죠. 또 다른 위협은 가격 탄력성을 회복하지 못해서 높은 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에 퍼지는 것이다.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돌려놔야 한다. 그래서 8%죠 지금. 8%에서 좀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순간에는 툭 떨어지거든요, 물가라는 게. 근데 지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한 번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핑계 대는 건가요?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만에 처음으로 했고 지금 물가 상승률 너무 높다. 추가적인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조치를 좀 제대로 취하려는 거구나 하면서 안도하는 어떤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뭐 사실 다시 또 고꾸라지는 흐름으로 야 인플레 이거 진짜 잡기 어려운 거 아니냐, 예, 뭐 그렇게 이제 지금 인식하면서 어떤 액션을 강하게 취할 텐데 강하게 취하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시장은 받아들인 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미국 정부는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을 피력하면서 이 파월장의 발언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거리가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지난 16일, 지금이 23일이니까 일주일 전이죠. 16일 한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일은 아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강력한 위치에 있다. 옐런 재무장관도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로 이행하며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파월 의장과 좀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과 정부 측의 발언, 뭐 중앙은행이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갈리고 있다는 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히 약속한다. 이를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물가 상승을 끌어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몇 달 내 물가 압박이 완화되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서 뭐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좀 괜찮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물가 상승을 잡을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금리 인상의 폭은 물가 상승이 언제 꺾이기 시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해서 강력하게 지금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본사 앞에 가면요, 요게 이제 딱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금리를 높임으로 해서 이제 시중의 통화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이런 어떤 액션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금리를 인상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대출자들은 대출 금리가 올리니까 갚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이제 갚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은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금 금리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예금을 좀 더 많이 예치를 해야겠다.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이제 은행 쪽으로 이제 자금도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은행으로 넘어가니까 결국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고 이제 시중 은행들의 어떤 통화가 또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물가의 하락을 유도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제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사실 중앙은행은 다시 또 화폐를 발행하고 또 금리를 낮추고 뭐 이런 액션들을 취하는데 가장 최악의 경우가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높은 상황. 보통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부분인데 이건 뭐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게 최선인데 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기는 좀 이제 그런 신호들이 있어요. KB증권 리포트 오늘 보면서 야 이거 수요 쪽에서 이제 둔화되는 어떤 움직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내구재 쪽, 뭐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오래 쓰는 것들, 특히나 이제 언택트 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노트북 하나씩 더 사거나 모니터 하나씩 더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스터카드 이런 데서 보면 소비 데이터를 보면 전자제품 관련된 지출이나 뭐 가구 관련 지출이 뭐 이제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좀 낮아졌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야 이거 서비스 수요 증가세도 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거 확실한 좀 수요 둔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미용실이나 네일샵 가는 주기가 잘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돈 많이 벌고 막 그럴 때는 네일샵도 뭐 저는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2주에 한 번씩 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야 이거 좀 물가도 오르고 좀 이제 돈도 좀 아껴야겠고 이러면
이제 뭐 한 달이든 뭐 두 달에 한 번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이제 서비스도 이제 소비가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경기에 이제 안 좋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게 좀 이게 카드사들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스카드의 어떤 소비 데이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고소득 계층의 소비 심리는 보통 잘 안 줄어드는데, 명품이나 뭐 스포츠카라든지 슈퍼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람보르기니나 벤틀리처럼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회사도 최근 6주 사이에 고객의 수요가 급격히 약해졌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 설문 대상자 중에서 55%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향후 6개월 동안 전자제품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애플의 실적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경기에 대한 둔화를 사람들이 예상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진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의 어떤 위축, 침체 가능성들이 데이터로 이렇게 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파월 의장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 내용들 좀 먼저 오늘 좀 얘기 드렸는데요. 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정말 낙폭 자체가 너무 컸죠. 코스닥은 뭐 4% 빠지는 게 최근에 뭐 정말 자주 있는 일인데, 일단 코스피 지수 오늘 1.2% 빠졌고요. 10조 원 거래대금, 상승 종목수 역시나 100종목도 안 되는 흐름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77종목 상승, 830종목 하락. 코스닥 증시 4.3% 빠졌습니다. 714포인트 마감, 8.8조 원의 거래대금과 상승 종목수 88종목, 하락 종목수 1300종목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900억 정도 순매도, 뭐 원달러 환율이 1300억 계속 상회를 하면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은 9,200억 순매수했는데요. 개인들의 이제 반대 매매성 투매 물량들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어떤 이제 수급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00억 순매수, 기관은 15억 순매도. 역시나 이제 개인들의 이제 반대 매매성 물량들이 양시장 합쳐서 7천억 넘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20조가 깨졌죠. 신용 잔고가. 그래서 이게 더 급속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가 바닥일지를 알 수 없다는 게 무서운 거죠. 아니, 돈이 판다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시들은 전저점을 안 깼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깼잖아요. 지금 아시아 증시 중에서 대만이랑 우리나라 증시가 깼는데, 이 반대 매매가 더 급속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 장중 이제 봉의 어떤 음봉의 길이가 더 길어지면서 오후로 갈수록 이제 투매가 연출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반면에 이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9,700계약 순매수인데요. 최근에 이제 순매수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옵션 쪽에도 상방으로 좀 잡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선물 쪽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순매수하는 경향이죠. 6월 16일부터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어떤 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발생됐다는 거,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뭐 파는 게 정말 바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반대 매매가 지배하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펀더멘털 요인은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 수급이 어느 정도 멈추는 구간이 저점이 될 것이다. 코스피는 이게 뭐 크게 안 빠졌네요. 그렇죠. 오늘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물량 많은데 기관들이 다 받아왔죠. 기관이 다 받아가는 흐름으로 꾸역꾸역 계속 다 받아가는 어떤 흐름이 전개됐고, 여기서도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으로 볼 때 480주선까지 내려오나요? 기어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기어이 이제 480주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내려왔다가 보는데, 이제 알 수 없는 구간이지만 올라올 때도 급하게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 전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팔면 바보 되는 어떤 시점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2019년도 어게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와, 이 낙폭이 엄청 큽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코스피 고점이 3,300포인트잖아요. 예. 3,300포인트 대비 지금 2,300포인트인데 마이너스 30%죠. 예. 이게 마이너스 30% 찍힌 건데 코로나 때 있잖아요. 예. 코로나 때가 이게 이제 여기서 떨어질 때가 35% 마이너스였어요. 지수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30% 마이너스죠. 예. 1년 동안 쭉 빠지는데 30%. 한 달 만에 35%. 그러니까 V자로 올라왔죠. 올라오면 이렇게 좀 되면 좋은데 희망사항이겠죠. 어쨌든 뭐 지금은 굉장히 세게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지점까지 온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증시의 가장 그 키팩터죠. 예. 우리나라 증시를 완전히 꺼트리고 있는 그 팩터가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1,300원 돌파를 했네요. 다시 또 재돌파하고 좀 꺾였다가 또 올라가고 지금 한간에는 지금 이게 뉴 노멀이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잠깐 반짝 빵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런 추이가 아니라 1,300원 이제 뉴 노멀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추세적인 어떤 흐름으로. 그래서 정부가 좀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 체력상 이렇게 좀 가는 거구나. 지금 보면 이제 뭐 원자재가 올라가고 또 수출 이제 줄어드는 흐름들 좀 전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채산성 안 좋아지고 경기 안 좋아지고 하면서 경제 체력 자체가 안 좋아지는 흐름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원달러 환율에 반영되는 게 아니겠는가. 예, 한 나라의 이제 국가의 경제 체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게 뉴 노멀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겼는데 이게 좀 추세적인 흐름으로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어떤 부분인데 이거 한번 뭐 사이드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2019년도 8월달 이제 일본이 반도체 수출 3대 품목에 대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품목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반도체 생산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공포 두려움이 이제 발생되면서 막 사이드카 발동됐죠. 네, 코스닥 증시가 뭐 한 9% 빠졌나? 하여튼 그 당시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런 흐름이 이제 당시에 요 날이죠. 7%. 그 다음날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3%로 마감하고 그 다음날부터 급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사이드카 발동됐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이 반대매매성 물량 때문에 마이너스 출발을 크게 했던 그날이 이제 저점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사이드카 발동이 되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이 당시에도 지금 기사 하나 제가 가져온 거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었고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도 3년 5개월 만에 최저로 추락했다. 그래서 지금 뭐 원화 가치는 사실 13년 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환율만 따진다면 이때보다 더 심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물량들, 신용 반대매매 어떤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 물량 크기 자체도 이때랑 비교할 정도로 큽니다. 지금 굉장히. 그때 당시엔 10조도 안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20조가 막 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좀 큰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은 이때랑 좀 다른 게 이때는 또 글로벌 증시였던 경제 체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또 저금리 상태였고 금리도 낮은 수준이었고 지금은 다른 부분까지 침체 그리고 막 금리 높은 수준 물가 막 이런 것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때보다는 좀 대외적인 환경 자체는 좀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을 이렇게 해나가는 흐름들 속에서 있다가 코로나 때 박살이 확 나버렸죠.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2017년도, 2018년도 엄청 큰 장세가 IT 바이오 장세가 이렇게 펼쳐졌었고 이게 1년 넘게 빠지는 가운데 막판쯤에 이제 투매가 빵 나왔던 흐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레버리지를 많이 썼죠. 요때.
스탁론도 많고 막 그랬었죠. 이게 물려 버티다 이때 투항, 항복 그걸 안고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서 황 해서 망한 사람들 많죠. 주식으로. 예. 정말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고, 코로나 이후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별로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지금이 처음 겪으니까 또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계속 반복되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시에도 이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량들 받아가지고 막 이제 상승하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됐었고, 요때 코로나 때는 뭐 완전히 그냥 완전 투매성 물량들 다 받아내고 완전히 그냥 쳐 올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지금도 뭐 사실 뭐 V자로 완전히 그냥 전고점 뚫고 뭐 이렇게 가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급반등 나오는 흐름은 전개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버티는 자가 일단은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이제 유가가 급락했죠. 유가가 급락했는데 밑꼬리를 좀 그렸네요. 7%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3% 정도. 그래서 이제 뭐 다우도 이제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됐고, 이런 흐름들. 대두 가격도 좀, 근데 농산물 가격도 좀 떨어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소맥 같은 경우는 또 급락했죠. 니케이 증시는 오늘 플러스 마감했고, 상해 증시도 1.6% 상승 마감했어요. 홍콩 항생도 1.7% 강세 마감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좀 밀렸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이었다. 또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니까 또 국채금리도 떨어졌어요. 3.1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이렇게 반대 매매성 물량, 신용 잔고율이 이제 굉장히 높은 9%가 넘는 이제 회사 뭐 사실 기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 YMT라는 기업입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는 기업이었어요. 3만 주, 뭐 4만 주, 2만 주. 유동성이 좀 부족한 기업인데 이 신용 반대 매매성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굉장한 기회란 말이죠. 뭐 오늘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뭐 더 이제 반대 매매성 물량이 내일 나오면서 더 저점이 찍힐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이제 뭐 정말 기회의 어떤 영역이 확 열린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수급 이유 말고는 없는, 그래서 기관이 오히려 이제 오늘 담아가는 이런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뭐 담아갈 만 하죠 사실. 근데 지금 시중에 자금이 말라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저점에서 할 수 있는 투자가 많지는 않을 텐데, 야 지금 오늘 뭐 빠진 종목들 그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하락률 순위인데요. 뭐 차바이오 차백신 연구소 뭐 이런 것들 거의 하한가요. 녹시자 MS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도 폭락했고, 위메이드 20% 폭락, 뭐 K옵션도 20% 급락했네요. 이런 기업들 와 무섭네요. 중소형 기업들은 그냥 속절없이 받아주는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급락해버리는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LG엔솔 이런 것들은 덜 빠졌고요.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방어주 개념으로 증시가 이럴 때 오히려 방어하는 경향이 커요. 뭐 코로나 때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네이버가 오늘 또 2% 올랐고요. 그래서 뭐 오른 것도 있고 좀 급하게 빠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상반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다.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뱀하고 LNF가 굉장히 세게 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빠지지? 기관들이 좀 떠졌네요. 기관들도 지금 로스컷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나타나는데요. 딴 거를 어떻게 메꾸려고 이걸 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어떤 흐름이었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올랐네요. 셀트론 그룹주는 올랐고, 알테오젠도 최근에 시세가 완전히 달라요. 시장하고는 뭔가 좀 터질 듯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다. 위메도 많이 빠졌네요. 에코프로.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에이벨바이오, 일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좀 상승했는데 또 이제 다른 또 바이오 기업들은 또 폭락했죠. 그래서 뭐 파미셀 이런 것들은 뭐 기관이 뭐 로스컷을 했는지 기관 외국인과 같이 해서 16%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흐름이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상반되는 흐름의 어떤
그 주가의 어떤 모습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완전히 처참합니다. 와, 최근에 진짜 무섭네요. PSK도 3.9% 빠졌고, 원희 머티리얼즈가 4% 빠졌고, 무섭네요. 예, 뭐 어떻게 기업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크로단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은 뭐 견뎌야 되는 구간일 수밖에 없고요. 그 끝이 지금 언제 어디 선인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거의 다 왔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급반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얘기 좀 듣다 보면요. 지금 뭐 역대급의 그 반대매매 물량들이 지금 뭐 내일도 좀 쏟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증권사 지점단에서 이제 고객들, 계좌들이 완전히 박살나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보다도 더 많은 계좌 수의 반대매매 물량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완전히 반대매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들의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국내 세대 이제 대표 증권사 담보 부족 계좌가 11배 급증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 반대매매가 이제 뭐 일단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신용 반대매매, 담보대출 반대매매, 뭐 스탁놀이라든지 뭐 CFD 차익결제 이런 것들. 와, 차익결제 이것도 총 거래 액수가 뭐 수십조 단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70조 돌파.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예, 잔액은 뭐 이렇게 뭐 5조 이런, 5조, 4조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레버리지가 뭐 10배까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식의 어떤 평가액으로 친다면 뭐 70조 이런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 자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반대매매성 물량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뭐 신용 거래액 잔액이 뭐 20조? 이게 아닌 거죠, 지금. 뭐 스탁론 여러 가지 막 은행 대출로 가져와서 쓰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합친다면 야, 증시가 이게 빚으로 이렇게 올라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이제 도미노처럼 좀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죠. 네이버가 1위네요. 480억.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 LG전자, NC소프트 쪽으로 200억대 순매수 들어왔고 하이브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종목들, KT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셀트론 헬스케어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 순매수 상위에 이제 찍히네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대표 이제 좋은 기업들이네요. 바이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기업들 많이 있고, 뭐 심텍, 반도체 쪽으로도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좀 뭐 시장도 좋고 이렇게 또 좋은 얘기들을 드려야 이제 참 신도 나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올려드린 영상에 대한 어떤 재미도 많이 붙는데 참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지금 뭐 이런 구간에서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지금 상황이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향들, 이거 뭐 손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어플 지우고 뭐 그냥 계좌 앞으로 안 보고 이런 것도 사실 계좌는 안 보지만 주식시장은 봐야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이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떤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즐기라는 얘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 모든 어떤 기승전결의 어떤 과정들을 스터디하고 보고 있는 게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고 또 실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좋을 때만 그렇게 하고 안 좋을 때는 그냥 숨어버리는 그런 투자자는 큰 성공을 좀 거두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눈 부릅뜨고 시장을 분석하고 또 같이 종목과 섹터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깊게 파헤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쉽지 않았던 날들이 될 것 같은데, 야, 창밖에 지금 장마네요. 날도 굉장히 흐리고. 네, 하여튼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내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같이 힘내는 시간 계속 가지면서 좋은 날 있을 때까지 잘 버티고 인내하고 스터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